대학 입시와 대학의 자율화라고 하는 어떤 그 대학의 자율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고려대학교의 염재호 총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김민철 총장님, 그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 김혜숙 총장님, 중앙일보의 양영우 논설위원님 이렇게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입니다. 오늘 이제 제 3차에 걸쳐서 미래대학 포럼을 저희가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양영우 위원님도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이제 어제 주셨는데 왜 갑자기 입시 얘기를 가지고서 큰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미래대학 포럼을 총장님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저희가 뭐 조찬 모임이나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의 원래 출범의 가장 동기는 21세기의 문명사적인 대전환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20세기식의 대량 생산 체제에 걸맞는 그 대량 교육 체제가 과연 21세기에도 적절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 또 그것을 한국에서 대표적인 사학이라고 하는 한 10개의 대학들이 모여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나눠왔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대학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또는 정부에서 바라보는 대학의 관심은 거의 대부분이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입시에 대한 많은 문제가 발견되게 되면 그 책임은 소위 말하는 앞서 나가는 명문대학, 엘리트 대학들이 입학 정책을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식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공교육이 엄청난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고 사교육이 거의 공교육만큼의 부담을 갖고 있어서 뭐 그런 사회적 여파가 뭐 결혼이나 출산이나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할 정도고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다고 하지만 사교육 투자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초중고에 대한 OECD 평균보다 초중고에 대한 정부의 국가의 재정 부담은 한 120% 정도 될 정도로 평균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국가의 재원이라고 생각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고등교육에 대한 것은 저희는 OECD 평균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국과 미국과 일본 정도만 사립대학들이 그 대학의 고등교육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데 한국이나 일본은 정부가 국가가 여유가 없을 때에 고등교육을 원하는 많은 국민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사립이 생긴 거고 미국은 공교육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체제로서 우리가 돈을 더 내더라도 그 고등교육을 받겠다라고 해서 사립대학들이 커진 겁니다. 대부분의 유럽의 전 세계의 대학들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고등교육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은 이렇게 저희가 돈을 내고 저희가 해서 국가가 담당해야 될 일까지도 담당을 해서 여기까지 성장을 해서 전 세계 한 5,000개를 평가를 하면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대학들은 100위권 수준에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자율성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 오늘 이렇게 대학 입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처음에 화두로 꺼내게 된 것은 사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의식이냐 하면 대학 입시가 문제가 있다. 또 저희처럼 이제 좀 자율성을 가지고서 획기적으로 그 심층 면접을 통해서 학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하게 되니까 정시가 줄어드니까 이거 큰일 났다. 바꾸자. 그래서 국가교육회의에서 대학 입시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서 공론화를 한다.
공론화를 하는데 나중에 잘 안 되니까 시민들을 400명을 뽑아서 거기서 정답을 하나를 줄 테니까 이거에 맞춰서 대학에서 입시를 해라. 저 연세대학교 김영학 총장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런 논의가 사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저희 총장들은 대학 입시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만 중요하고 대학에 어떤 인재를 뽑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한 군데서도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물어보지 않고 이제 우리가 정해주는 메뉴를 니네는 따르라라고 하는데 과연 대학이 이 정도로 사회의 신뢰를 못 받고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21세기의 고등교육은 무엇이고 대학은 무엇이고 그랬을 때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오늘 이제 양찬호 인재발굴 차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 정부가 정해주고 공론화위원회에서도 못 정하는 것을 시민들 400명이 정답을 하나 메뉴만 뽑아서 이거대로 뽑으세요 해서 또다시 줄 세우기로 하는 것이 과연 21세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대학에서 맞는 말이냐. 우리 양영희 위원님 나오셨습니다만 굉장히 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가 대학 총장들이 안 보인다는 칼럼을 옛날에 쓰셨는데 네, 그리고 저희 관심이 많으셔서 1회 그 미래대학 포럼에도 이제 참석하시고 뭐 질문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한번 이거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생각에서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두 총장님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미래대학 안에서도 포럼 안에서도 가장 좀 특수성을 가지고 계신 한국외국어대학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여자대학으로서 엘리트 대학으로 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 이런 특성을 가진 대학의 두 총장님이 나오셨고요. 또 우리 고등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양영희 논설위원 나오셨는데요. 제가 이 한마디만 하면서 이제 그 입시하고 관계되는 것으로 시작을 하셔도 좋고요.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거 오늘 이야기된 걸 갖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1조 3항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 이것도 굉장히 좀 저는 어떻게 보면 헌법 정신으로 보면은 약간은 개정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모든 권리는 그냥 보장되는데 이것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적 권리로서 어디나 보장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태리 대학의 총장 만나서 이태리 갔을 때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니 어떻게 사립대학이 있습니까?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자율적으로 대학이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근데 이런 현상에 우리나라가 돼 있고 우리 사회가 돼 있고 대학을 보는 이와 같은 시각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게 순서대로 우리 김철 총장님 오늘 뭐 입시 얘기도 좀 들으셨고 그다음에 대학의 자율성에 대해서 저희들 굉장히 고민 많이 했고 21세기의 미래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얘기 꺼내 주시죠. 네. 저는 미래포럼의 멤버 총장이기도 하고 또 지금 사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사립대학 총장협의회 관계자들도 몇 분 나와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양 직책의 입장을 균형되게 맞추기 위해서 유념하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학의 기능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 발굴하는 것, 잘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선발된 신입생을 어떻게 잘 양육하고 교육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마 전자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토론이요. 그런데 저는 전자의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후자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립대학들이요, 4차 산업혁명에 조응한 시설이나 기자재의 확충이라든지 커리큘럼의 개발이라든지 교육 여건의 향상에 필요한 실행의 속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사립대학들이 모두 재정적인 압박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잘 가르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대단히 정체되고 더디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그러면 잘 가르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잘 뽑는 것이 능사냐, 무엇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냐,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립대학에 잘 가르치기 위한 책임은 대학에서 책임져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경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학 발전의 죄송합니다. 대학 발전을 위한 새로운 생태계나 또 국가 사회적 책무는 마치 잘 뽑으면 되는 것으로 오인할 정도로 우리가 여기에 집착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대학 입시제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제도는요, 정권이 바뀌면 정권 초기에 늘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시작하는 것은 과거 정부가 도입한 교육 입시제도의 개혁에 대한 부작용이나 폐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권력 엘리트들의 판단에 의해서 단박에 제도가 마련되면 그 제도가 노정하는, 나타내는 기대하지 못했던 폐해나 역기능이나 문제점이 정부의 교육개혁, 특히 입시제도의 원인과 명분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게 결국은 똑같은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 정부는 교육개혁의 명분과 이유를 정부가 도입한 입시제도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불공정과 불공평은 아마도 논술, 그 다음에 심층 면접, 학생부 종합 등의 다단계 전형이 가져오는 결과다,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신 고교의 차이나 출신 가정의 경제력이나 또는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차이가 결국은 다단계 전형을 통해서 유불리를 생산한다. 그것을 없애야 되겠다. 그러려면 절차적으로 단순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야 교육개혁의 신뢰 또는 입시 제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민경찬 교수님께서 수고하시고 그 당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해찬 교육부총리가 김대중 대통령 하에 만든 아이디어가요, 그때는 대학의 완전한 자율성을 제공한다. 수시 입시를 마음대로 하라. 그 다음에 논술, 심층 면접 등도 알아서 하라. 고교의 특성과 차이를 잠정적으로 인정하겠다 하는 그런 상당히 오픈된 시각에서 문제를 본 듯 합니다. 근데 놀라웁게도 같은 이념적 뿌리를 가진 이번 정부는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자율성을 가급적 줄이고 과정적 절차는 단순하게, 그리고 특히 일반고에게 고르게 기회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을 공평하다고 봐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들을 미리 생각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의 의중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의 의중은요, 뭐 그렇게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얘기한 건 없지만 우리가 의중은 간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생부 교과 비중을 확대한다. 학생부를 간소화해서 그리고 논란의 여건이 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축소한다. 그리고 두 번째 찬스가 될 수 있는 내신에 실패할 경우에 두 번째 찬스가 있는 정시를 확장한다. 그리고 논술 그다음에 면접과 같은 방식들을 상대적으로 축소하면 단순화될 뿐만 아니라 공평해질 수 있다. 특히 일반고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공평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교육이 살아나고 사교육이 죽고 특목고나 자사고가 위축되고 그러면 일반고가 고르게 기회를 가지게 되면 그러면 입시 사회는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고려대학의 케이스를 보니까 고려대학은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 지금 이번 정부가 생각하는 예측이나 기대와 상반된 결과를 가지고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학생부 위주로 선발해도 얼마든지 전국에 일반고 학생뿐만 아니라 골고루 공평하게 학생들을 선발해낼 수 있다. 그리고 정시를 늘리면 오히려 편협해질 소지가 있다. 그리고 학생부 위주로 들어오는 학생들도 국비 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보면 그들이 결코 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대학에 자율성을 주고 대학의 다양성을 보장해도 얼마든지 지금 정부가 우려하는 불공정이나 불공평은 제어할 수 있다, 방어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을 적어도 고려대학교에서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자료를 보면 다양성은 적어도 고대의 경우나 지금 현 그런 그 다단계 심층 또는 정성평가를 활용을 해도 계층이나 사회 계층이나 지역이나 수도권과 지방과 또 출신 고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강조한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줄이고요. 너무 제가 말이 길어지니까 지금 이번 정부가 지금 염재호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2달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4개의 포맷을 가지고 전문가, 수험생 또 고교 진학 담당자들, 학부모들을 모셔서 아마 한 개를 선택하려고 지금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왜 4패턴이냐? 저는 그 변수를 3개, 4개를 가질 경우에는 단순히 패턴을 정하더라도 팩토리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4개 또는 뭐 32개 정도로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고 또 그 변수가 이렇게 categorical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쓰면 안 되니까 카테고리를 주어진 변수가 아니고 이게 상대적으로 유니리니얼한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그거를 개방을 하면 얼마든지 많은 그런 그 자율성을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는 아마도 고시를 하고 공고를 하면 또다시 각 개별 대학들에 대해서 고시된 내용, 권장된 내용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확인하고 해서 국비 지원을 연계한다든지 또는 행재정에 연결시켜서 어떤 처분을 내릴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담론은요, 우리가 개별 대학의 케이스 또는 전형별 입시가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도를 얼마나 개선하는지, 또 진로를 얼마나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자기 개발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다시 말해서 입시 제도의 다양성이 우리가 잘 가르치는
잘 가르치는 것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슨 뭐 교육개발원이라든지 또는 대교이라든지 교과과정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 빅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자료를 대학별로 입력을 시켜 가지고 어떤 것이 제일 좋은지 건반증을 해보는 것이죠. 고려대학의 아이디어가 맞는 건지, 우리 한국외국어대학의 아이디어는 반증되는 것인지, 이런 담론을 시작하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혼란스럽지 않게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변혁하고 개척해서 우리 한국의 실정에 가장 부합되는,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형태의 입시제도를 만드는 그런 출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입시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자율성의 이야기를 뭐 고려대학교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한 가지 좀 첨언을 하면, 고려대학교에서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고민한 내용은 이렇게 수능 중심으로, 정시 중심으로 하게 되면 대부분 학원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이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 공교육 3년 동안의 고등학교가 상당히 황폐해진다라는 그런 문제 의식에서 사실은 출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 존경받지 못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지 못하고, 학생들은 공교육의 현장인 고등학교를 무시하고 사교육을 받으러 가는 그와 같은 문제는 누군가가 이를 고쳐야 되겠다. 그걸 고치는 것의 핵심은 그 대학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학생종합부 3년 동안에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심층 면접으로 뽑는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민경찬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사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저희들이 시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굉장히 우리 인재발굴 차장님도 공격을 많이 받았고, 저도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원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뭐 부자들만 들어간다. 사실은 사실 객관적인 걸 저희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변별력이 없다. 뭐 무슨 스펙만 가지고 한다. 저희는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고 리드를 하니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같은 개념인데, 자율성을 주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왜 정부만 옳고 정답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시민들이 모여서 정답을 하나만 정해주면 대학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가 하는 이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게 우리 사회에 세계에서 10위 정도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 한 100대 되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은 대학이 있는데, 좀 우리가 그 정도로 자율성을 갖지 못할 정도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이대 오늘 정말 네. 좋은 자리 잘 마련해 주고 준비도 많이 해서 고마운데, 네. 예, 김현수 총장님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그 저희가 주최 대학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저희 미래 대학 포럼을 개최하게 돼서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 뭐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정도 혹은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사회에서 교육의 그 평가의 방법 혹은 입시에서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뽑을까라고 하는 이 how to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을 왜 해야 되고 왜 이런 종류의 엄청난 에너지와 이런 걸 쏟아서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는 거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때때로 그 부산행인가요? 뭐 하는 영화의 그 장면이 가끔씩 이제 떠오르는데, 우리 사회가 막 어디론가 달려가는데, 그러니까 결국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근본적인 아주 심플한 이야기지만, 교육은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거에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입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한 답을 주고 있는가? 이거 정말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잊혀진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입시 담론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들어오는 것이 수능이 몇 %냐, 학생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학생부 활동을 어떻게 할 거, 학생 종합 활동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평가할 거냐, 논술 시험을 볼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에 치중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왜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은 잃어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가장 많이 픽업하는 그 단어들은 아까 민경찬 선생님 발표에서도 그렇고 이제 지금 논의에서도 그렇고 다양성, 자율성,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의 불평등, 서열 파괴, 사교육 문제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불평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문제가 되어왔던 문제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된 것이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교육으로 다 몰려와서 교육에 의해서 이걸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로 이렇게 주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임무랄까 대학의 어떤 해야 되는 일이 엄청나게 막중하고 사회적 관심이 온갖 모든 교육의 문제에 국민들이 집중하는 그런 효과를 유발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각 부문에서 풀어가야 될 우리의 문제고 교육에서 풀어야 될 우리의 문제라고 하면 어떻게 정말 훌륭한 인간을 만들 것인가. 우리가 사실 한정된 삶을 사는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잘 살다 가는 게 아주 심플리파이해서 얘기하자고 하면 하는 것이고 우리 어린 미래 세대들도 어떤 지적인 경험 그리고 인류의 정신이 성취한 여러 가지 방면에서의 업적을 스스로 탐구하고 새로운 어떤 영역을 열어서 많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영역을 개척을 해서 하도록끔 도와주고 그걸 열어주고 학생들이 자기의 그 인간적 가능성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터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대학은 그거를 갖다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마치 대학이 다 맡아서 해소해야 되는 것처럼 그걸 다 떠맡아가지고 입시에서 뭐 조그만 거 하나만 고쳐도 난리가 나고 학부모들이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하는 이제 이런 상황에 지금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대학 스스로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사회 부정의를 갖다가 교육을 통해서 해소하겠다. 봐라. 이런 걸 통해서 보건데 여기에 가난한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이걸 통해서 들어온다. 이거가 저는 그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 해법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좀 근본적인 그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 교육의 문제 혹은 인간을 만들어가는 그 문제에 좀 집중해서 대학이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의 우리 입시 제도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멋진 세계를 보여주겠다. 대학에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걸 우리가 보여줄게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너한테 좋은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어린 시절 한 대여섯 살부터 이제 거의 학대하는 시스템이 아닌가. 정말 잘 들여다보자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교육 시스템이라든가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저는 언제 버스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오늘 초등학교 앞 걸린 플랜카드 보고 정말 아주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실력 있는 어린이가 됩시다. 그게 곧 초등학교에서 내걸 그 캐치프레이즈인가 우리가 얼마나 황폐한 이런 그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반성해야 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대학이 그런 그래서 저는 그 교육부 담당자 만났을 때도 그렇고 사교육을 정말 없애고 싶다고 한다면 정말 예측 가능한 내가 한 10년 뒤 20년 뒤 저 목적을 해서 가게 될 때 어떤 루트를 가려고 할 때 갈 수 있게끔 제발 정책을 왔다 갔다 4년 만에 바꾸고 5년 만에 바꾸고 이러지 말고 일관되고 심플하게 만들어 달라. 사실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A라는 학생이 서울대 가서 공부를 하건 저기 어디 지방대 가서 공부하건 사실 상관이 없어요. 단지 대학의 이해의 관점에서 별떡 달떡 우리가 요구하면서 넌 요거 때문에 안 돼. 요거 별이 요렇게 돼야 되는데 넌 여기가 이렇게 뭉뚱이라서 안 돼 하고 버려버리고 우리가 30만 40만 정도밖에 안 태어나는 아이들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규율하고 재단하고 해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우리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이러는데요. 중국이 15억 정도 인구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5천만이면은 일당 30인 학생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미래 세대들은. 그런 학생들, 그렇게 귀한 학생들한테 우리가 걔네들한테 요구하고 너희도 이래야지 우리 이런 좋은 대학에 들어와서 교육받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막 흔들면서 보여주는 그거는, 요걸로 오면은 미래전형, 요걸로 오면은 너 영어 점수가 얼마야 되고, 요걸로 오려면 뭐가 돼야 되고, 초등학생 때부터 우리가 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가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정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입시제도도 가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태어나요. 근데 그 불평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다양성을 제어하는 방식, 그래서 어떤 통일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정의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불평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 불평등을 거의 절대악으로 규정을 해서 이 다양성에 대한 어떤 굉장한 두려움 같은 걸 갖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을 다루는 방식이 불평등한 다양성을 갖다가 그냥 탁 쳐내가지고 어떤 굉장히 스탠다드된 표준화된 방식으로 다루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당화 담론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발전시켜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불평등한 방식을 혹은 다양한 방식을 다양한 방식에 맞춰서 그 다양성의 차원을 잘 드러나게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거는 결국은 그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당화의 과정을 갖다가 소위 말하는 공론화 과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다양성은 한 몇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딱 다듬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 사회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그들의 그 다양성과 자율성이 정말 활짝 발현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려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인재를 뽑는 혹은 인재들을 키우는 그 방식이 다양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 그리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더 많은 방식으로 우리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가 정말 관심을 갖고 어떤 저걸 발현해야 될 때는 초, 중, 등 고등학교 교육 안에서 이 학생들 어떻게 정말 좋은 인재로 자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대학은 좀 더 많은 그 자율성을 주고 자기네들이 살아남는 그 방식을 스스로 모색하게 하고 한다고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두 분 총장님들 공통적인 의견이 사실은 정부가 지금 이제 김현수 총장님 같은 경우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을 제시를 하고 그걸 갖고서 절차적인 합리성만 확보를 한 다음에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이대로 하세요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불공평이나 이런 것이 없어질 수 있는 거냐, 또는 21세기에 맞는 다양성의 측면에서 우리가 그걸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획일성으로 오히려 이제 몰고 가는 것은 아니냐,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항상 대학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날카롭게 보고 계시고, 또 이제 우리 뭐 대학 이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항상 이야기를 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큰 뭐 저희들한테 그 뭐 이제 울림을 주고 계신 분이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양영유 논설위원이신데요. 또 대학의 입장하고 좀 다른 관점에서 또 대학이 잘못하는 건 뭔지, 또는 뭐 정책적인 면에서 뭐가 또 대학 정책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좀 한번 전체적으로 자율성 측면에서 얘기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양용유입니다. 총장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옛날에 쓴 기사를 한번 쭉 봐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최근에 얘기만 들면 노무현 정부하고 그 이명박 정부하고 그 박근혜 정부 때,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랬는데 쭉 보니까 역시 입시 문제가 정권 때마다 다 화두가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그 민경찬 교수님께서 그 역사 쭉 다 정리를 하셨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대학 총장님들이
야, 미래 교육 생태계에 대한, 고등교육의 생태계에 대한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실 줄 알았는데 대입 정책, 대입 정글 생태계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언론도 그래서 상당히 저 총장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되게 관심을 갖는데 다 애들러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사가 크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염 총장님이 말씀하셨죠. 예전에는 이제 총장님들이 좀 얘기도 하고 그래서 했는데 총장님들이 안 보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예전에는요, 그 대학이 총장님들이 이 재정에 그 노예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총장님이 대기업 차원에서도 입시 아까 민 교수님이 발표했지만 50% 압박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제가 교육부 나갈 때인데 김신일 부총리가 나중에 50% 압박하다가 사과하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대학 총장님들이 그때 성명서 내고 입학처장님들이 성명서 내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 대학 등록금이 뭐 연 10%도 올리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이후로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시 얘기를 하지만 그 뭐 고교 뭐 저 정상화 뭐 이런 뭐 선도대학 무슨 뭐 기여대학 뭐 이래가지고 딱딱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그러고 있는데 과연 총장님들이 할 말씀을 하실 거냐? 그렇지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나 하나 스타 되려고 우리 대학을 버리나? 뭐 이런 총장님들도 있어요. 말씀하시기에.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저 양천우 처장님이 고대는 참 그 빨리 바꾸긴 하죠. 인재 발굴처. 다 대학 입시처 입학처입니다. 근데 발굴하신다고 발굴처 그래서 다양성을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대입제도 개편 그 토론회가 오늘도 전남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저 세 번째죠. 그 다음에 10일인가요? 다음 주 그래서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데 거기에서 성공 사례 발표를 하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아주 안 싫어하는 발표를 하셨어요. 잘 따지고 보면 그 85대 15라고 그러셨죠. 그 수시하고 정시하고의 비율.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니까 일반고가 60%, 그 다음에 특목고가 40% 들어간다 그랬죠. 거기에 함정이 큽니다. 왜냐면 자 보세요. 85%가 수시인데 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지선다형으로 골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수능도 오지선다형인데 사지선다형으로 줄였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400명이 이렇게 한다는 제가 그 자리에도 한번 가봤는데 야 이건 참 누구 말 들으면 이렇고 누구 말 들으면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그걸로 결정한다는 건 사실 블랙 코미디입니다. 세상에 이런 저희가 어디 있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2년 전에 일본의 그 노요리 류지 교수님입니다. 그저 나고야 대학의 그 2001년 그 노벨 화학상 타신 분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 있을 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예전 산업혁명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 속도는 10배 빠른데 규모는 300배다. 근데 그 임팩트는 3000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마어마한 그 말씀이에요. 근데 대학은 지금 뭡니까? 지금도 뽑는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오늘 아침에 저출산 고령사회 그 위원회에서 지금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근데 작년에 그 출산율이 1.05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죠. 그래서 35만 명 정도가 태어났는데 올해는 1.0 밑으로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30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게 2022년 전후에 될 것 같다. 올해도 간당간당하고 내년이나 내후년 뭐 해가지고 30만 명이 붕괴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학 지금 고3이 몇 명입니까? 한 50만 명 정도 됩니다. 한 49만 얼마 명인데 거기서 재수해 주는 애들이 좀 있죠. 옛날에 16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 10만, 12만 명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3 애들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전문대하고 합쳐서 54만 명이니 50만 명이니 하는 시대에 30만 명도 안 태어나는데 어떻게 뽑는 것만 가지고 언제까지 이럴 거냐?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넌센스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다시 양찬우 처장님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가지고 다양성하게 뽑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양한 게 있어요. 일반고가 60%고 특목고가 40%면 특목고가 전체 몇 프로입니까? 우리나라 학생의. 전체 100으로 봤을 때 한 10%다 7% 정도 뭐 그러는데 거기 특목고가 40% 가면 어마어마하게 간 겁니다.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볼 때 다양성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이 되니까 다양성이 아니라 다양한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는 다양하게 가르칠 고민을 왜 안 하시냐. 지금 언제까지 입시 말씀을 하실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민 교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그 뭡니까 마윈 회장님의 말씀을 드려서 아까 책임의 크기가 무대의 크기를 결정한다.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근데 책임의 크기가 저는 대학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번 그 대기업 차원이나 아니면 우리 총장님들 차원에서 제발 우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잘 뽑을 테니까 입시 그대로 좀 놔두십시오 하고 한번 성명이라도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못 하시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 그런 차원에서.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책임성으로 한번 보면요. 이게 여기 지금 우리 저 ECC 이대지만 그 작년에 그런 뭐 좀 말 잘 탄 그 문제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우리 성대 정규상 총장님도 오셨지만 총장님 훨씬 전 얘기입니다만 그 입학사정관제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학종입니다. 그런 걸로 뽑은 학생이 그 봉사왕이었죠. 근데 그게 보니까 성폭력 학생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입학 취소하셨죠. 그런 거. 그게 작은 저 구멍 하나가 뚝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못 믿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게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오늘 우리 총장님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총장님들 와 계시지만, 인제는 30만 명도 안 태어나는 시대에 어떻게 뽑는 걸 가지고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이 정부에서 이래가지고 이제 8월 말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능을 뭐 할 건지. 수능을 다시 말씀드리면 수능은 대학에서 거저 얻는 점수입니다. 수능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서 애들이 전부 다 돈 내고 시험 본 거고 대학에서는 그 점수를 그냥 받는 거죠. 근데 수능으로 뽑든 고대에서 그 학종으로 뽑든 사실은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지금 뭐 SAT니 무슨 뭐 바칼레오라니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정부에 따라서 바뀌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거 논의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수인정 그거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소수인정 우대 정책 대학에서. 근데 그거는 뭐 히스패닉이나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그 유학생들이나 우리나라한테는 좀 우대가 아니라 좀 유리한 말인데 그건 대학에서 또 알아서 할 일이지 거기서 말이 그런 거지 어떤 규범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교육부가 이제 사지선당을 해서 하나 딱 해가지고 국가교육위에서 해가지고 하면은 대학이 이제 지킬 수밖에 없는 거기서 만약에 수시를 45% 정시를 45% 하고 뭐 이런 안이 결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 수능 절대 평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내관 중에 아니면 그냥 자율인데 뭐 이런 안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결정하면 대학이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거 안 지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돈의 그런 거에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대학이 어떻게 가릴 것이냐 아까 일본 그 학자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보면 요 다음에 정권 바뀌면은 이제 4년 후에 바뀌면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고 이런 얘기 또 하는 거 참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대학의 책임 요거 부분도 그 다음에 다양성을 어떻게 다양하게 뽑는 건 좋지만 다양하게 가르치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총장님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만나 뵈면 3대 업종도 이런 3대 업종도 없다고들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고통이 많으시고 참 예전보다 더 힘들어지셨습니다. 그렇지만 입시 이 문제 하나는 저도 여러 번 주장했고 총장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정부에서 이게 뭐 비율을 70대 30으로 해라 45대 6 뭐 55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진짜 대외 토픽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는 종집을 찍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참 대학은 그 입시에 너무 종특해서 후퇴합니다. 그래서 대학 전체 차원에서 8월 말인데 저는 그래서 대학 전체 차원에서 교육부가 안 물어봅니다. 총장님들한테 안 물어보셨죠? 근데 기자들은 총장님한테 그거 안 물어봅니다. 입학처장님한테는 물어볼 겁니다. 저는 안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배들이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그 디테일한 거는 이제 총장님들보다는 이제 입학처장님들이 잘 아시니까 물어볼 텐데 교육부는 그렇습니다. 대학을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가장
그 힘이 센 게 뭡니까? 재정 지원하고 입시입니다. 대학 교육부의 존재 이유는 국가교육회의를 넘어 국가교육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또 형님이 또 하나 생깁니다. 더 센 형님이. 그거는 교육부 거기 있죠. 그다음에 국가교육회는 한시적 인간이 그렇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줄줄이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총장님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집단지성이 조금 무뎌지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앞으로 좀 이따 또 논의를 하셔야 되겠죠. 다른 말씀은 그 다음에 하고요.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대학 자율에 맡겨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그 요 시기에 총장님들도 한번 대학 차원에서 한번 그런 논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또 하나는 우리의 책임. 그 미국 같은 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입학 그 사정관제를 보면은 제로 톨러런스지 않습니까?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그 우리도 그러긴 하지만 입학 원서 맨 끝에다가 내가 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사실인 경우는 나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사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학생부든 뭐 자기 소개서든 뭐 입학 어드미션 거기 페이퍼에 잘못 쓰면은 그냥 바로 퇴학당하고 그 추천서 잘못 쓴 교사 그다음에 그 입학을 잘못한 그 대학 관계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투명성 이런 걸 확보하면은 그런 노력과 병행해서 이번 입시 문제에 대해서 혹 그 오늘 좋은 자리를 마련하셨는데 그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반밖에. 그랬을 때 진짜 그런 게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늦었지만 빠르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비판적으로 많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미래대학 포럼을 만들고 총장님들이 모여서 주로 논의했던 것은 재정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입시 문제도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바꿔서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일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하고 같이 뭐 강의를 하는 것도 좀 고민하고 있고 또 숙대에서는 이제 용산에 있는 그 이제 뭐 창업센터 같은 거 어떻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거냐. 저희들이 어떤 과목들이 분반을 해서 막 10개 이상씩 그냥 강의실에서 렉처만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통으로 예를 들면은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 갖고 토론 중심으로 문제 해결 중심으로 바꾸자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화두를 입시로 한 것은 국가나 우리 사회가 정부나 우리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정답을 정해 줄 테니까 니네들은 따라와라라고 하는 식의 정책 결정 과정을 갖는 것이 너무나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를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양효영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교육부가 재정만 가지고 컨트롤해서 우리가 교육부 말을 듣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전체 예산에서 교육부가 사업비로 주는 그 예산은 사실 극히 미미합니다. 그것보다도 교육부의 전체적인 정책에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의 그 이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학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저희 대학들을 기본 역량을 평가를 전국에 있는 400개 대학을 하는데 여기 있는 대학들은 세계적인 대학들인데 저희도 기본 역량을 평가를 몇 달에 걸쳐서 준비해서 받습니다. 이야기는 뭐 못하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데 왜 잣대가 하나여만 되는가? 최소한 세계에서 뭐 2, 300 위 들어가는 데는 그걸 면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다 하나하나의 그 평가 그 측정을 가지고서 다 해갖고 저희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저희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지. 뭐 몇십억 더 준다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뭐 산학협력단을 거다 포함하면 전부 다 1조 넘는 대학들, 1조 가까이 되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거꾸로 언론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분위기도 그런데 이제 특수한 케이스를 일반화하는 현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은 서울대가 한 10년 전에 3천억 정도의 연구비를 가졌는데 3천만 원 영수증이 잘못됐다고 해서 신문에는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0.001%의 그것도 뭐 아무 영수증이나 내세요 그래갖고 이제 냈던 이제 10여 년 전이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수증만 보는 사람을 서너 명씩 고용을 하고 그다음부터 굉장히 관료적으로 모든 걸 하게 돼서 언론도 좀 저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많이 해갖고 본질이 뭔가 이거는 어느 사회나 수만 명이 있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한두 명의 케이스가 수만 명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조지아 공대에서 한국 출신의 학생이 총기 사건 일으켰을 때 굉장히 우리 언론에서 놀란 거가 어느 미국 사람 한 사람도 한국 사람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이 했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대학에 대한 시선도 언론에서도 조금은 좀 따뜻하게 보고 서로 정보나 이런 걸 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염 총장님 말씀대로 언론도 그 좀 칭찬하는 그런 거 이런 보도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사실 칭찬하는 거 되게 기분 좋거든요. 근데 칭찬할 거리가 없어서 요즘 막 그렇다는데 앞으로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좀 그래야 되고요. 언론이 사실은 그렇게 언론의 역할, 대학 고등교육 이 입시에서도 언론의 역할이 그동안 어땠나 하는 것도 좀 반성을 해보고요. 근데 오늘 주제가 이제 클로징을 해야 되니까 오늘 주제가 이제 대학 입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 미래대학 포럼에 이게 참여하시는 대학은 행복한 대학입니다. 사실은 그 전국에 4년제 200개라고 치고 그다음에 전문대 한 150개라고 치죠. 그냥 한 350개 대학이 이게 교육부가 하는 그 입시 정책을 다 따라야 되는지 이거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수능 뭐 몇 프로 뭐 정시 몇 프로 이걸 가지고 해놓은 걸 가지고 전국에 있는 대학이 자율로 해놨을 때 몇 개 대학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50개 대학 정도 아니면 좀 더 후하게 보면 한 100개 정도 대학 이게 이렇게 마음대로 좀 자기 자율대로 할 수 있을지 않을까. 나머지 그러면 한 250개 대학은 그럴 역량이 있는지 여러 가지 그게 상당히 우리 그 교육 그 현실에서 엉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의 어떤 그런 자율성과 그다음에 책무성과 그다음에 아까 책임의 크기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우리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상당한 그 고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뭐 정부가 바뀌고 그다음에 또 총장님들이 바뀌고 하다 보면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러고 아까 고대 논술 폐지하고 뭐 이렇게 하셨다고 그 작년에 폐지하셨잖아요. 근데 논술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논술이 진짜 그 좋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 나갈 때 그 당시 그 논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교육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논술 또 다 폐지하지 않으면 또 뭐 저 사탕 더 적게 준다고 하니 또 폐지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사교육 문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혜숙 총장님께서 신입생들 들어오면 사교육 물 빼는데 한 학기는 걸린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은 대학을 일단 좋은 대학을 들어오고 싶어 하고 미래대학 포럼에 참여하는 이런 대학을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아까 3,000명이 아니라 30만 명 정도의 그런 출생률을 하는데도 그때 대학 정원이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 3,100명 그다음에 그 연세대 고대 연세대 그다음에 이화여대 뭐 이런 다 해가지고 그게 몇 명 될까요? 그 똑같이 n분의 1로 줄여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을 때도 여전히 그런 수요는 계속 존재한다면 이 입시 문제 가지고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진짜 이제는 고민을 진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총장님들 진짜 애쓰십니다. 지금 총장님들처럼 힘든 잡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다 아시는 얘기지만 뭐 대학에
총장 아닌 사람은 부총장 딱 한 명밖에 없다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교수 한 분 한 분이 다 총장님 아십니까? 그래서 그거 되게 어렵답니다.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이 다 있어서 막 그렇긴 한데 왜 그런 말씀이 나오냐면 그 개혁을 하려면 학과 조정을 해야 되죠. 아까 30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는데 뭐 다 과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대학 이번에 재정 대학 기본 역량 평가 이런 데서도 그런 게 문제가 뭐냐면 그 대학은 다 과가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국문과부터 이렇게 하지. 근데 그 옛날에 50명이었던 걸 30명 뭐 20명으로 줄여가지고 쫙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 가져갑니다. 그랬을 때 왜냐면 교수님들이 아까 보니까 다 총장님이시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어떻게 개혁을 해나갈 거냐.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창의성 얘기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창의적인 그 입시라든가 이런 걸 대학에서 알아서 하게 돼야 됩니다. 진짜 그래야 그런 인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오리지널리티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상에 제가 보기엔 베스트는 많다고 봅니다. 베스트는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근데 only는 적지 않습니까? only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민 교수님이 그거는 어릴 때부터 유치원이고 이럴 때부터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 입시가 또 블랙홀입니다. 입시가 모든 걸 빨아들여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진짜 출생 30만 명 시대에 어떻게 할 거냐. 대학 여기 미래 교육 포럼에 나오는 대학의 전체 입학 정원이 예를 들어서 몇 명일 것 같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10년, 20년 후에 한번 보세요. 그 후배들님들이 총장하실 때 한번 나중에 10년 후나 20년 후에 했을 때 이 대학 지형이 어떻게 바뀌어 있겠는가. 그랬을 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오늘 우리 총장님들이 진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언론에 뭐 제가 대표는 아닙니다만은 좋은 말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저희 입시에 관련된 것에 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화두로 해서 저희가 대학의 자율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민경찬 교수님도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양찬호 교수님 또 우리 처장님도 발표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 21세기의 중요한 주제인데 이거를 20세기식 방식으로 획일성으로 정답을 하나를 주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은 여러 이해단체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왜 대학에서 이야기를 안 하냐, 재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는 이 미래대학 포럼과 같은 것을 빌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여기 언론에서 와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죽하면 저희가 이런 걸 통해서 21세기의 미래 대학은 어떻게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풀리고 있는 방향, 이 지향성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희가 드리는 거고요. 총장들이 이전에는 총장님들이 각자 이제 큰 대학들은 각자 활동을 하셨지만 저희는 이래 갖고는 이제 도저히 한국의 대학 교육의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특히 사립대학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였던 거고요. 아까 민경찬 교수님이 제안을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는 계속 진화하면서 띵크탱크도 만들고 또 오늘 이제 입시에 대한 걸 했습니다만 지난번 모였을 때는 미래 교육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했고 나름대로는 이제 화두를 던지면서 사회에다가 우리가 고민하고 그리고 또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고민하는 내용들을 책으로라도 내서 앞으로의 미래의 대학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제시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제가 연세대학교 가서 특강한 적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학부모님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스카이 대학 아니면 여기 우리 미래대학의 이런 졸업장이 그 유효성이 20세기하고는 전혀 다르게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잘 모르고 계속 경쟁의 구도에서만 이렇게 가고 있는데 현실은 이미
그 유효성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저는 뭐 제가 그런 대학의 총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너무 이렇게 마술피리를 불면서 사교육에서 자꾸만 겁을 주고 어디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앞으로는 많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다양성이 많은 우리나라 여기 있는 10개 대학뿐만 아니라 더 많은 대학들이 정말 특이하게 다양성을 확보해서 학생들을 키우는 그런 대학이 돼야지 이게 좋은 에코시스템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좀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앉아서 여러분들 경청해 주신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이런 포럼을 통해서 저희의 고민을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